예, 최창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지문인데, 자, 페이지는 실전 4회 225페이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 지문이 좀 이렇게 난리도 아닌 건 뭐냐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문의 정보 양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정해진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경우와 내리는 경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래저래,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상할 때와 예상하지 않을 때, 지금 이렇게 글이 보여야 돼. 다시 한 번 더. 예상할 때,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될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예상되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요거를 따로따로 설명하고, 지문이 크게 두 개인데 거기에 물가가 오르는 경우와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둘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지수가 모두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제 지문이 힘들어 죽겠는데 비슷한 말들을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중간에 놓치거든, 이거 인과관계를 놓치게 되고, 이게 놓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머릿속에 꼬여가지고 그냥 물가가 오르든가 말든가 그냥 내비둬라.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죽게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문이 좀 어려운 건데, 일단 차근차근 인과관계 정리하면서 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와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인과관계는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지, 그지?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야.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을 읽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오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식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식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다. 이해됐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제가 22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22번 문제가 약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답은 나오는데 여기는 선지 하나가 약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제가 이제 EBS에 있는 강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들은 그냥 뭉치고 지나가거든? 근데 이건 지금 지문에 써져 있기를 좀 잘못 쓰여져 있어요, 인과관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 약간 좀 바로 잡고,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5페이지에 물가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지문 기억나시죠? 그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거 물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 그게 이제 그 수능특강 케인즈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진다 하는 그거 있잖아. 왜?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인과관계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하면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인과관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니다. 물가는 뭔지 알죠? 물건의 가격이야. 물건의 가격.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으로 경기 변동 또는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아까 우리 했던 인과관계 다 떠올려볼게. 정부의 우리 그 앞 시간 어제 했던 지문 기억나시죠? 그죠? 통화량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니까 시장의 재원 규모가 축소가 되면, 이게 재원 규모가 축소가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나 소비가 위축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 통화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소비나 투자가 촉진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인과관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잘 봐. 그러니까 투자란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요 인과관계는 잘 따져보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게 되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뭘 하게 되냐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소비하게 돼. 그러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느니까 투자도 당연히 늘겠지. 물건에 대한 투자도 늘겠지.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어. 그러면 여기서 소비가 는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물건의 수요 자체가 는단 말이야. 수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경제의 가장 기본되는 법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늘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도 뭐 할 수밖에 없어. 늘 수밖에 없는 거야. 물건의 가격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가는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통화량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물가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통화량이 늘면 물가는 올라가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는 떨어진다 이 얘기야. 자, 이때 인플레이션은 자 인플레이션에다 네오 박스 한번 쳐봐. 이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져.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연결하면 물가가 늘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돼.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돼. 구매력이란 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죠. 생각해봐. 화폐의 명목 가치는 변한 게 없잖아. 그냥 종이 쪼가리에 써져 있는 건 10,000원이야. 근데 갑자기 커피 한 잔에 5,000원 하던 게 10,000원 늘면 2잔 먹을 거 1잔밖에 못 먹어. 그럼 구매력은 뭐 했다 그래야 돼? 줄어들었다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구매력이 줄어든다고. 이해가 됐어?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반대겠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화폐의 구매력은 올라가는 거야.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 반대가 되는 걸 디플레이션.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화폐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걸 말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발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할 거야. 그 경제적 비용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 문단부터 할 거라고 갑니다. 물가가 변화하면 금액이 고정된 자산의 실질 가치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10년 후 100만 원을 받는 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10년 동안 물가가 10배 상승했다면 만기 시 지급받는 100만 원의 구매력은 10년 전에 10만 원의 구매력에 불과한 것이 돼. 그러니까 이건 병신 같은 거지. 야, 이렇게 물건을 투자하고 파는 사람이 어딨냐. 야, 지금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데 근데 물가가 10배로 오르면 지금 10만 원이나 옛날 100만 원이나 똑같을 건데 그래서 이처럼 동그라미 고정된 금액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를,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동그라미 밑줄 한번 꺼볼게. 물가 변화가 예상된다면 경제 주체는 예상되는 물가 변화를 반영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정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지금 고정된 자산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물가 변화가 예상이 되면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1번 물가 변화가 예상된다 하자. 물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얘가 이제 둘로 나뉘는데 기억.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경제 주체는 예상되는 물가를 반영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정해야 된대. 이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피셔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피셔 방정식. 그래서 물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셔 방정식을 도입해가지고 뭐 한다고 자기의 손해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뭘 줄이자? 손해를 줄이자. 이해됐죠? 손해를 줄이자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봐볼게. 어느 두 시점 간의 물가 수준의 변화를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상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를 나타낸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명목 이자율은 자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인가? 예, 기대 미안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요렇게 더한 것과 같답니다. 자 여기서 잘 봐. 도대체 명목 이자율은 뭐고 실질 이자율은 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요. 그냥 이렇게 식 세워놓으면 이게 왜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 잘 들어봐. 내가 은행에 100원이 있다고 칠게. 에? 자 이자율이 5%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명목 이자율이라 그래. 은행에서 얼마의 이자율 쳐줄게 할 때 명목 이자율이라 그래. 그럼 이 명목 이자율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 내년에 얼마가 되니? 5%가 되는 거니까.
105원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사이, 근데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이자만 오는 게 아니라 물가도 상승하잖아. 자, 물가 상승이 3% 올랐어. 그러면 구매력으로 보자면 올해 100원이 내년에 103원과 똑같은 구매력을 가지는 거지. 맞잖아. 물가가 3%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원 하던 물건이 내년에 103원이 하는 거니까 지금 100원 주고 산 물건은 내년에 103원 주고 사야 돼. 지금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받은 이자는 5%가 아니지. 몇 프로 오른 거야? 2% 오른 거네. 이게 실질 이자율이야.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물가 상승 비율이 포함진 거야. 그래서 실질 이자 5%, 기대 인플레이션 3%, 그래서 명목 이자는 5%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명목 이자를 내가 3%가 아니라, 자, 이제 식을 다 바꿔볼게. 봐봐. 자, 이자, 물가 상승이 5%에 갔는데 병신같이 이자율은 3%로 정했어. 그러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100원은 내년에 103원이래. 맞지? 그럼 물가 상승은 5%가 일어난 거니까 실제로 구매력으로 치면 이 물건은 105원이 되는 거야. 그럼 오히려 여기서 얼마를 받냐면 마이너스 2원의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물가 변화가 예상이 돼. 내년에 몇 프로 오를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명목 이자율을 넉넉히 잡아야 실질 이자율을 통해 손해가 생기지 않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한 번 더 갈게. 이 피셔 방정식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이야. 내가 명목 이자를 너무 터무니없게 낮게 잡아버리면 이자는, 이 물가 상승은 이만큼 일어났다고 치면 오히려 2원의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내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2%가 났으니까 이건 뭐 한다고? 마이너스 2%의 손해가 났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을 플러스 구간에다가 고정시키려면 얘가 올라가면 명목 이자율도 뭐 해야 돼? 높게 잡아야 얘가 플러스로 고정이 되겠지. 아니, 이거 지금 미분적분하는 거 아니잖아. 더하기 빼기 아니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명목 이자율도 뭔지 알겠고 실질 이자율도 뭔지 알겠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을 내가 안다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야. 인플레이션율 하는 거 졸라 어려워 보이지.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 물가 상승률이 얼마 올라갈 거라는 거 내가 지금 예측하고 있다면 그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명목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실질 이자율에서 플러스 구간을 만들어내지. 얘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뭐 한다고? 실질 이자율은 훨씬 더 많이 받겠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명목 이자라는 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해가 됐어? 야, 내가 그렇게 이자를 받겠다고 이자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요게 잘 계산이 돼야 내 지금 고정된 자산을 그대로 고정해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다른 거에 투자를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얘기를 졸라 간단하게 써서 어려워진 거야.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만 가지고서도 거의 지금 한 지문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그걸 겁나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어렵다고. 지금 너네는 어렵지. 이해가 됐죠? 요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피셔 방정식까지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때 명목 변수는 화폐 단위로 나타낸 변수를, 실질 변수는 실물의 수량 단위로 나타낸 변수를 의미한다.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되는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명목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봐라. 그래서 얘에 따라서 뭐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를 변화시켜야 실질 이자율은 고정시킬 수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거 결과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 실질 이자율을 고정시키고 싶다면 얘를 증가하면 얘를 증가해야 되는 거고,
얘를 감소하면 얘가 감소한다 그러면 얘를 감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나면 명목이자율을 낮게 잡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나면 명목이자율을 높게 잡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으므로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폐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각에는 취재자가 말을 잘못 쓴 것 같아.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22번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게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효과를 준다고 해야 돼. 효과가 그런 거잖아. 효과가. 실제로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바뀌어. 그러니까 화폐의 구매력은 변하는데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화폐의 구매력이 고정돼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해야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폐 구매력은 바뀌지. 물가가 바뀌는데 야, 명목 화폐 가치는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 종이에 써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가가 변하면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것이 안 바뀌는 것 같은 효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어야 돼.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효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거기 효과의란 말을 집어넣어봐. 효과의라고 써봐. 효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와 명목이자율 변화 사이에 1대1 관계가 성립하는 것.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걸 피셔 효과라고 한대.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피셔 효과를 통해서 손해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물가의 변화가 완전히 예상된 경우에도 또 예상된대. 이놈의 예상 겁나해. 예상은 된대. 경제적 비용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인플레이션 조세와 맨델-토빈 효과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화폐를 증발하여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는 경우, 여기서 화폐를 증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통화량을 늘린다, 알겠죠? 같은 말이야. 화폐를 증발한다를 걷어 써봐. 이거 통화량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예금자와 달리 화폐 보유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지. 당연하지.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자 주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금을 해야 이자를 줄 거 아니야. 당연히 이자는 없어. 이자는 안 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사전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명목 이자율의 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화폐 보유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이거 피저 방정식을 쓰는 건 명목 이자율이지. 그럼 명목 이자율은 뭐에다가 줘야 명목 이자율이 생기는 건데? 은행에 줘야 이자가 생길 거 아니야. 은행에 줘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 화폐 보유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건 교육의 어떤 경우냐면 예금자의 경우야. 예금자의 경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금자의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화폐 보유자는 이자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명목 이자율을 높이는 걸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죠? 따라서 동그라미. 화폐를 보유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인해 감소하지, 구매력이.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고 반대로 정부는 그만큼 이득을 보게 돼요. 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효과가 나잖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런 거야. 실질 구매력이 감소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정부는 그만큼의 이득을 본다는 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물건마다 달려있는 뭐가 올라가? 실질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들어. 지금 그것도 인과관계가 빠졌어. 이해가 됐죠? 물건마다 들어있는 세금의 양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뭐 한다? 그만큼의 이득을 보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정부는 세금을 올린 적이 없어?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꼭 뭘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상되는 경우에 자,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두 번째 니은 좀 더 키울까? 니은. 그래서 화폐 보유자의 경우에 이제 화폐 보유자야. 화폐 보유자는 이자가 없어. 이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봐. 손해가 늘지. 근데 그 손해만큼 물가가 올랐잖아? 그래서 정부는 개이득. 정부는 세금의 이득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됐어? 세금의 이득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럼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거기는 그 물건의 가격은 몽땅 다 뭐 한다고? 세금으로 부과되는 거야.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한테 효과를 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합니다. 또한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되는 경우라 또 예상돼. 명목 이자율의 변화폭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폭이 다를 경우. 그러니까 나봐. 아까 피셔 방정식은 1대1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가 1대1이 안 되는 경우야. 이해가 됐죠?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두 번째 경우가 명목 이자율의 증감이랑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증감이 서로 뭐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야. 아까 1대1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1대1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1대1이 안 돼.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의미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만큼 명목 이자율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래 이자율이란 하락을 잘 못해. 그러니 실질 이자율의 상승을 오히려 유발하지. 왜냐면 얘는 줄었는데 얘는 안 줄었으니까 얘가 뭐 해야 돼? 올라야 되잖아. 그래야지 얘가 고정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쌤쌤 치려면 내려간 만큼 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 위축과 생산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동그라미 물가의 변화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물가의 변화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실질 변수. 즉 실질 변수란 건 실질 이자율입니다. 이런 실질 이자율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면 잘 봐. 지금 이제 이걸 이렇게 두 개 놓은 게 이런 거야. 결국 물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셔 방정식을 통한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 이상적인 방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두 개의 예외 조건을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얘가 예외라고 하면 되지. 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가지 인과관계를 따로 써놓은 거야. 이해가 돼서 두 가지 관계를 따로 써놓은 거야. 물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보통 피셔 방정식을 이용하게 돼. 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기는 이 돈을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어쨌든 나중에 물가가 오를 걸 대비해서 은행에다 집어넣게 돼. 은행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명목이자율만큼을 최대한 떼서 여기는 손해를 막으려고 할 텐데 몇몇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생겨. 이건 정부가 다 빨아먹어. 조세로. 또 하나가 이 이자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증감만큼 올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하면 저 명목이자율이 따라잡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의 변화가 가져와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가 됐죠?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한편 자 이제 예상하지 못한 거야. 예상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경제 주체가 생기게 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 재분배가 이런 효과를 가져오며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전을 초래한다. 특히 디플레이션은 공공 및 민간에 보유한 명목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을 증가를 초래하고 공공 및 민간의 부정 상태를 악화심으로써 소비자들의 증가와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소형과 고용을 감소하는 어렵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야. 이번에는 물가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물가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뭐가 생겼겠어? 물가가 변했지. 그럼 물가가 변하면 자 물건의 가격이 변했어? 그럼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뭐가 바뀌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 뭐하고 관련있니? 이자율. 이해됐죠? 이런 것도 관련있어. 당연히 화폐를 구매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갑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뭐 하는 거?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이자율은 어떻게 돼? 이자율은 물가가 하락해. 자,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은 뭐 한다 그랬니? 하락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런데 오히려 물가가, 자, 이제 여기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 이런 디플레이션을 맞이했어? 그러면 이렇게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이자율이 뭐 하게 된다고? 올라가게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은 줄어든다 했잖아. 그런데 통화량이 느는 건 결과상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네. 이해가 됐어? 그런데 물가율이 내려가면 이자는 뭐한다? 물가가 내려가면 이자율은 올라가겠네. 그러면 공공에서 빚을 져서 도로를 만든 경우에 그러면 그 빚을 다시 뭐 해야 돼? 상환해야 되겠죠. 근데 대출하고 나면 항상 뭘 갚아야 돼? 이자를 갚아야 돼. 그러면 이제 알겠지? 명목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돼?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요거 똑같은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 이해됐어?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요렇게 올라가면 아까 했잖아.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맞지?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진 빚이 있는 경우, 예금한 경우에 빚이 있는 경우 내 빚의 이자가 어떻게 돼? 늘겠네? 그러면 상환에 뭐가 생겨? 상환이라는 게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 돌려주려면 뭐하고 같이 돌려줘야 돼? 이자. 그럼 상환에 뭐가 생긴다? 부담이 생긴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자율이 증가하니까. 아까 했잖아. 디플레이션이 내려가면 명목 이자율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그럼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상환에 부담이 돼.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부담이 생겨. 그러면 부담이 생기니까 이 부담 때문에 재정은 더 뭐가 돼? 재정은 악화가 되겠지. 그럼 이거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전 시간에 뭐 했어? 바로 앞 시간에. 재정이 악화되면 재정의 축적이 사라지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기업들이 재원을 빌려다 쓸 곳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기업은 투자가 줄어. 그렇지. 그래서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게 돼. 예.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산도 감소하고 고용도 뭐 하게 돼? 생산과 고용이 어떻게 돼? 감소가 되겠네. 그게 지금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부채 디플레이션이라 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인과관계야. 이게 그래서 배경식이 필요하다고. 앞 시간에 잘 들었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돼?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갈게. 물가가 내려가. 그럼 물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자율은 올라가야 돼.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실질 이자율은 올라간다고.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물가가 내려가면 이자율이 느는 거야. 이자율이 늘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자율이 늘으니까 대출한 거에 대한 이자가 증가하니 상환이 부담이 되겠지. 그러면 상환이 부담이 되니까 재정이 악화되겠지. 재정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그 국가나 기업이 재정적인 자원이 없으니 당연히 투자는 뭐 해준다고? 줄어들게 되겠지. 줄어드니까 생산과 고용도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악순환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고문단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우리 앞에 친구 이해됐어? 야, 앞에 친구 이해됐으면 다 이해된 거야. 이해가 됐죠? 앞에 친구 이해됐으면 다 이해된 거야. 너네 다 이해된 거야. 예. 지금 앞에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들었던 친구 내가 소개했을 텐데 지금 이 큰 강의실에 딱 한 명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오늘의 초대 손님이에요. 이게 혼자 하기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 명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거의 1대1 과외를 받고 있다고. 물론 지금 난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고개 끄덕끄덕할 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럽죠? 예, 부러우면 예, 연락하세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의 효율적 자원 분배 기능을 저해한 거래.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면 이 문제 말고 하나가 더 생겨. 뭐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비자는 가격을 보고 소비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은 가격을 보고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이를테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긴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은 자신의 생산량을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생산량을 증가하는 이유가 이거야. 생산량을 증가하는 이유가 물가가 오르지 않아도 생산량은 가격이 오를 수 있어. 물가가 오르지 않아도 가격이 오를 수 있어. 뭐가 늘면? 개인의 수요량이 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 물건이 잘 팔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해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오를 수 있어. 문제는 이건지 뭐가 생긴다.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수요가 올라서 그런 건지 혼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수요가 올라서 물건의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물건을 만드는 대로 다 팔릴 거야. 근데 만일 그게 물가 때문이면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면 난리 났어. 왜냐면 그 물건 안 팔릴 거거든. 기업 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분배가 되지 않아. 이해가 돼?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다 됐어?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요 지문이 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빠져있는 인과관계. 이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경제는 배형식이다. 네가 배형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없어도 금방금방 해.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이 풀었거든. 같이 풀었거든요. 이제 한참 이 친구 이제 지문 읽고 있을 때 나는 다 풀고 문제가 이상한데? 이러고 있었다고. 아까 그 22번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심지어 그 사이에 EBS 강의 설명하는 거 한 번 더 듣고 또 다른 선생님 설명하는 거 한 번 더 듣고 혹시 정오표에 올라왔나 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지. 그게 여러분과 나의 배응식의 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중간에 인과관계가 빠져도 그래 맞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능해져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거 복습하실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집에서 이걸 복습하실 때요, 요 인과관계를 지금 선생님처럼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통되는 인과관계, 이를테면 이자율이 줄어들면 물가가 올라가. 또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가. 이게 물가가 줄어들면 이자율이 올라가.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왜 상환에 부담이 생긴지 알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집에서 숙지를 하시고 배응식으로 좀 닦아 놓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한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기 뒤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뒷페이지 문제 봅시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22번은 뭐 쉬울 테니까 21번 가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 1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물가 순위 특정한 방향,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는 걸로 바뀌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갑니다. 명목 이자율이 일정하게 고정된 경우. 봐라. 이거 식이잖아. 명목 이자율이 고정됐어? 그런데 인플레이션 뭐 한다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돼? 내려가야 되겠네? 정답은 2번이네. 됐죠? 간단하잖아. 인과관계가. 이해됐죠? 이렇게 찾는 거야. 정답은 2번.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거야. 이때 경제 주체들은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이자율이 일정한 계약, 뭘 사용하면? 피셔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도 얘를 올려서 얘를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명목 부채 실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아까 이거였잖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채무자의 재정이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물가 상승을 위한 가격 상승의 요인을 초과 수요 발생으로 오해하고 물건을 졸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공급량이 뭐가 된다고? 초과가 되겠지, 그지? 예, 그러면 기업이 망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예, 2번이야. 자, 22번.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기억이 나타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니은이 나타난다 그랬어. 야, 기억하고 니은인데 기억은 지금 뭐야? 피셔 효과고 니은은 먼델 토빈 효과인데 이게 반드시 인플레이션 때 디플레이션 때 그게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2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예상 여부에 따라서 예상 여부가 아니라 이거는 다 예상되는 경우만이잖아. 이게 무슨 배타적이야. 무슨 개소리야. 다 예상되는 경우인데. 이해됐죠? 예상되는 경우야. 예상 여부에 따라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은 명목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물가의 변화를 뭔 개소리야. 물가가 변화해야 명목이자율이 변하는 거잖아. 이건 인과관계가 바뀌었네. 명목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물가가 변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변하면 명목이자율을 변화시키자였어. 얘가 변하면 얘를 변화시키자였지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얘는 안 돼. 자, 4번이야. 물가가 변하는 경우야. 기업과 니은은 무조건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현상이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화폐의 구매력은 뭐 해야 돼? 변화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화폐의 구매력은 변화가 돼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문 때문에.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에 225페이지에 피셔 효과 바로 윗줄에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말을 써버렸어. 이게 얼마나 병신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화폐의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화폐의 구매력은 변한다니까. 왜냐면 화폐의 명목 가치는 고정돼 있는데 실질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력은 변하게 돼 있어. 안 변할 수가 없다고. 이거에 지금 인과관계상 화폐 구매력은 변한다고 했잖아. 이건 무조건 변하는 거야. 그런데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얘는 화폐의 구매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이 일정한 느낌을 주게끔 하는 거야. 뭘 붙여서? 그 돈에 이자를 붙여줌으로써. 그러면 화폐가 고정되는 게 아니지. 이자가 계속 붙는 거니까 돈이 느는 거잖아. 그래서 물건이 1,000원짜리가 1,200원이 되어도 내 통장에 있는 건 1,000원이 아니라 1,200원 실질 이자율이 붙어서 1,200원이 돼서 그 물건 하나를 살 수 있고, 거기는 그 물건이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1,500원이 돼도 내 실질 이자율 또한 1,500원이 돼서 그 물건을 살 수 있고 해서 1,000원이 있을 때나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거지 화폐 자체의 구매력이 일정한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내가 본문님에서 그랬죠. 화폐 구매력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이 일정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주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됐어? 이자를 붙이면서 화폐의 구매력이 일정한 효과를 주는 거야. 효과를 주는 거라고. 화폐의 구매력은 변해요. 그래서 4번은 기억이든 니은이든 모두 화폐의 구매력은 변한다 그래야 돼. 그래서 4번 틀렸어. 5번 기억이 발생하면 물가 변화가 봐라. 물가 변화가 일로 이어지는 거지. 얘를 고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앞에 말 맞는 거. 뒤에 말은 얘의 증감이 얘로 다 이어지지 못해서 얘도 변화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물가의 변화가 얘도 변화시키고 얘도 변화시킨 거지. 그지? 그래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모두 변화시키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자, 23번 갑니다. 문제가 아주 요란목적하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 문제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화폐의 증발이 원인이야. 돌아가봐. 화폐의 증발이 원인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화폐의 증발. 화폐의 증발이야. 그러면 화폐의 증발은 이거지. 이쪽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 정부가 세금으로 이득 본다잖아. 찾아. 결말은 정부가 세금으로 이득 본다요. 정부가 세금으로 이득을 봐요. 여기서 봐라. 1번에 실질 구매력 전부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는 뭐 하는 것만큼? 유발한 인플레이션의 실질 구매력 감소분만큼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감소분만큼 바뀌는 거니까 감소분만큼 바뀐다고? 몇 번이라고? 감소분만큼은 바뀌어야 돼. 2번. 여기서 화폐 증발액 간의 차익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증가분만큼 다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세금만큼 다 들어간다고. 그럼 3번. 여기서 화폐 보유액이 감소한 만큼 세금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실질 구매력 감소분만큼만 들어간다고.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들어봐. 이런 얘기야.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서 이거 화폐 보유자는 이자가 늘지 않고 손해만 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이 정부 세금이 이득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있는 식 봐봐. 위에 있는 식이 이런 걸 설명하는 거야. 여기에 이게 델타라 그러나? 몰라. 우리 이 국문과는 이런 거 보면 반지름밖에 생각 안 나요. 반지름밖에 생각 안 나. 그냥 무슨 델타고 나발이 반지름이지 뭐. 자 반지름 P분의 M은 인플레이션율 곱하기 P분의 M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물가 수준이고 화폐 보유액이거든. 물가 수준을 화폐 보유액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곱하면 그만큼의 뭐가 생겨?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 실질 구매력 감소분이 생기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만큼 요 실질 구매력 감소분이 생긴다고.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 이게 세금처럼 쓰인다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실질 구매력 감소분만큼만 어디로 간다? 인플레이션을 계산한 이 돈만큼만 어디로 가? 세금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쓰는 건 지가 지 돈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손해를 보는 거였잖아. 그러면 그 올라간 것만큼만 세금으로 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다 됐죠? 예. 여기 있는 인과관계 되게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여기 있는 거 정리해 가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어.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한상에 나왔던 경제 지문들은 모두 연결해서 통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공통된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배경식으로 외우세요.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도 어김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능 완성에는 세지문, 경제지문 다 했는데 이거 반드시 복습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경제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지문이 나오게 되면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배경식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 나오면 충분히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이제 3일차 수업 마무리했고요. 예, 내일은 이제 요 경제지문을 가지고 기출냈던 문제들을 보면서 거기 있는 그 기출문제들 가지고 한번 또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어떤 포인트,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익혀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하게 될 기출문제는 제가 내일 수업분 시작할 때 요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좀 자막으로 넣을 테니까 그때 그거 출력하셔서 바로 풀고 난 다음에 수업 들을 수 있도록 미리 풀어오면 안 되니까 바로 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내일 수업할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